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요즘 증시가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좀 이슈 때문에 좀 들쭉날쭉 계속 좀 출렁출렁거리고 있는데, 사실 이제 보통 그런 얘기가 많죠. 증시가 이제 그런 이런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떨어진 거기 때문에 반등할 것이다, 아니면 오히려 전쟁이 나면 오히려 그때 이제 반등할 것이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아니면 과거 이제 크림반도 때랑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냥 별일이 아닐 거다, 그냥 단기적인 이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관련된 이슈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사실 러시아 이슈 때문에만 그럼 내렸을까에 대해서가 전 사실 물음표거든요. 이게 러시아 관련돼서 우크라이나가 확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이 이제 결국 주추세는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만은 아니다. 물론 이제 그게 영향은 주고 있지만 그 부분 그래 같이 좀 이제 매크로 관련해서 일단 좀 오늘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오늘 OECD 좀 데이터 업데이트 된 거 있어서 그 부분 살펴보고, 일단 오늘 진행 순서 같은 경우엔 간단하게 증시 이제 움직였던 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제가 아까 오늘 방금도 그렇지만 지금 목이 좀 좋지 않아가지고 그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매매는 규모가 크지 않아서 오늘 생략하도록 하고, 그 다음 코스피 200, 코스닥 일중 수급 차트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이랑 코스피랑 이제 코스닥 이제 12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연초 이후로부터, 그리고 이제 2015년 이후로부터 누적 수급들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 매크로 관련된 이슈 좀 간단하게 미국, 한국, 중국 쪽 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윌셔 5000 좀 시총 대비해서 GDP랑 M2 대비해서, 그리고 이제 미국 S&P 대비해서 주택 지수, 결국 주식 대비해서 부동산 지수,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정부 부채 대비해서 이제 GDP 이런 데이터 좀 추가했는데, 같이 한번 새롭게 추가한 만큼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관련해서 이제 일드갭과 패드 모델로 코스피 코스닥 S&P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신용잔고 추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ISM 제조업, 비제조업, 수출액 전년동 기비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출액 대비해서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 S&P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이제 하이드 스프레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들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 코스닥, 그 다음 S&P, 나스닥, 비트코인부터 여기 나와 있는 차트들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들은 절대가치 평가랑 이렇게 상대가치 평가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 키스코 같은 경우에도 좀 그 지분 자회사 한국철강 지분 매입했던 게 이슈 있어서 그 부분도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에 이제 요거 PIR 데이터 좀 하면서도 설명드렸는데, 사실 그거 말고도 좀 데이터가 있는 게 많은 사이트가 있어서 요 사이트도 얘기 들을 때 같이 한번 좀 드리도록 하고요. 영문으로 나와 있기는 한데 이게 그냥 한국어 번역을 하면 매우 잘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주소는 그냥 제가 그 댓글창에 좀 쳐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바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코스피 하락하기도 했지만 결국 한 0.5% 상승이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한 1%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는 계속 마이너스 매도가 있었는데, 프로그램 순매도였는데 그냥 간단하게 오늘 외국인이 한 1,300억 정도 매도, 프로그램 기관 같은 경우가 한 520억 정도 매도였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기관이 한 1,9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 한 630억 매수, 외국인이 한 2,700억 매도가 있었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기관이 거의 한 1,600억씩 매수가 있었고, 외국인 한 3,1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48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하고 외국인이 한 300억, 2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는
12월 만기, 이제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외국인이 좀 매수하다가 다시 이제 매도 중이고요. 뭐 기관은 계속해서 매도 중이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좀 기관이 샀던 거를 뭐 살짝 좀 파는 정도이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팔고 있었다가 사고 있다가 다시 한번 좀 팔고 있는 추세, 한 3.6조 정도 순매도 중입니다. 현물 같은 경우는 6천억 중이니까 뭐 매수 중이니까 사실 외국인은 지금 숏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연초이로는 그냥 차트만 보시면 될 것 같고, 2015년 이후로부터는 뭐 개인이 막 압도적으로 매수를 하고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는 추세여서 뭐 수급은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국인 현선물 다 매도하고 있어서 수급 좋아 보이지 않고요. 뭐 2015년부터 보더라도 너무 명확하게 개인 사고 기관은 팔고 있는 뭐 좋지 않은 추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거 데이터는 조금 있다 볼까 했더니 그냥 뭐 지금 바로 그냥 살펴보죠. 뭐 새로 업데이트된 것부터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홈페이지가 요 주소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그냥 장기 추세죠. 결국 롱텀 트렌드 .net이라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뭐 S&P 퍼 관련해서도 나와 있고 당연히 트레일링이고요. 버핏 지수표가 이제 GDP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윌셔 5천을 쓰거든요. 윌셔 5천이 이제 대부분 뭐 미국 주식이 거의 다 포함이 돼서 이제 그거 대비해서 미국 GDP 나눈 거나 뭐 금하고 은, 이제 주식 대비 금하고 은 대비 뭐 주식 대 채권, 이제 이게 1득입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총 수익률 대비로 해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뭐 주식 대 부동산, 뭐 저기 아까 저도 이제 데이터를 옮겨왔던 거고요. 뭐 성장주 대 가추주, 뭐 대형주 대 소형주, 뭐 나스닥 대 S&P, 주식, 그러니까 미국 주식 대 글로벌 주식, 신흥주 시장 대비해서 선진 시장, 뭐 비트코인 대 금, 뭐 다우지수 대비해서 금, 뭐 부동산 대비 금, 뭐 구리 대비 금, 뭐 등등등등 있습니다. 뭐 그래서 뭐 다 사실 의미가 있는 지표들이어서 뭐 그냥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은 이 차트에 출처까지도 잘 나와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좀 잘 보셔서 이게 그냥 뭐 만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접 만드실 수도 있는 그런 홈페이지다, 뭐 좋은 홈페이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엑셀로 받으려면 조금 돈을 내야 돼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만드시거나 그냥 뭐 그림만 보셔도 뭐 되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제가 만드는 걸 좀 좋아해서 데이터를 보고 좀 만들고 있긴 합니다만, 뭐 좀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되신다 하면은 그냥 저기 홈페이지 보셔도 뭐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저기 홈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 제가 있는 것도 있고 뭐 없는 것도 있어서 뭐 없는 부분 중에서 좀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좀 뽑아온 거고요. 윌셔 이제 5천 시총 대비해서 이제 M2 통화량 대비고요. 뭐 요건 이제 S&P랑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시총 데이터가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제 지수 포인트로 한 건데, 요 같은 경우 사실 시총을 해야 더 정확하긴 하거든요. 시총 대비로 이제 윌셔는 좀 볼 수 있게 됐다. 뭐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뭐 닷컴버블 이후로 최고치 수준에서 빠지고 있어서 뭐 당연히 좋아 보이지 않는 모양새고요. 이게 이제 버핏 지수라고 하죠. 윌셔 5천 시총 대비해서 미국 GDP인데 뭐 이것도 뭐 최고점, 이건 사상 최고점을 치고 빠지고 있어서 뭐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요거에 대한 좀 단점이 있다면 통화량 대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금리를 감안을 못하는 거죠. 이때의 금리랑 이때 금리가 좀 다른 걸 감안을 못한다. 뭐 그 부분은 좀 단점인 지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거는 S&P 대비해서 미국 주택지수, 결국 주식이 많이 올랐냐, 주택지수가 많이 올랐냐인데, 뭐 2008년도 요 바닥 때는 부동산이 결국 비쌌다는 거죠. 주식이 쌌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많이 올라서 뭐 주식이 부동산 대비 그렇게 싼가에 대해서는 물음표, 좀 비싼 것 같다 오히려 부동산 대비해서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데이터 같은 경우 사실 뭐 과거 것도 있는데 뭐 사실 과거 고점 대비까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로 2008년도 양적 완화하면서 코로나 때랑 이제 2008년도 때랑 워낙 양적 완화를 많이 하면서 이제 정부 부채 대비해서 이제 GDP가 뭐 상당히 고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OECD 데이터 좀 업데이트 된 거 있어서 뭐 같이 일단 보는데,
일단 먼저 뭐 양적 완화랑 이제 그 양적 긴축을 좀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뭐 심각한 관계상 뭐 이건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저저번 주에 아마 올린 영상에 설명이 있을 텐데, 뭐 그 부분을 좀 영상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업데이트 된 거 좀 간단하게 이제 좀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 뭐 OECD 이 경기 선행 지수 같은 경우에 일단 뭐 조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1월 것까지 데이터가 나왔는데 뭐 크게 움직이진 않지만 뭐 살살살살 그냥 경기 모멘텀은 좀 꺾이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CPI 같은 경우에는 뭐 설명은 뭐 생략하도록, 이건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데 이게 그냥 훅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데이터가 없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PPI 같은 경우도 뭐 설명을 생략하고, 이게 데이터가 빈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떨어진 걸로 보이는데 사실상 떨어진 게 아니긴 하고요. 이게 제가 좀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일단 뭐 요즘에 뭐 많이 나오는 게 아직도 뭐 공급 병목이다, 뭐 공급 병목이다, 뭐 이런 말이 있지만 뭐 사실 요 소매 판매가 수요고요. 이게 OECD 산업 생산이 이제 공급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고정자산 투자가 진짜 그냥 투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떨어진 거는 데이터가 비어 있어서 지금 그런 건데, 뭐 요거는 그냥 좀 무시하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추세를 그어 봤을 때 공급량이 못 따라가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공급이 사실 줄었다기보다 이 추세만큼 못 간 거고요. 수요는 이 추세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간 겁니다. 뭐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일단 기본적으로 수요발 인플레이션이 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이제 공급은 별로 없는데, 많이 못 늘었는데 공급은 그냥 유지가 됐는데 수요만 올라갔으니까 일단 인플레이션이 나고 이제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환경이다. 왜냐면 당연히 공급량을 늘리려면 투자를 해야 되겠죠. 뭐 그런 상황인 거고요. 뭐 투자가 늘어나니까 이제 당연히 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대출이 뭐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다. 뭐 약간 완만해지고 있긴 하지만 뭐 그럼에도 대출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대율도 살짝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는 연방준비은행의 총 자산인데요. 이게 부채가 중요하죠. 부채가 중요한데 뭐 유통통화가 이제 뭐 맨날 말씀드립니다만, 유통통화가 결국 이제 프린트된 달러고요. 이게 달러고, 지급준비금이 이제 은행들이 지금 연방준비은행에 맡겨놓은 이제 뭐 유휴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여유 있는 남은 현금을 연방준비은행에 맡긴 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재무부 일반 계정이 이제 TGA라고 해서 이제 미 재무부가 뭐 재정정책을 쓰기 위해서 이제 세금을 걷었든 국채를 발행해서 모아놓은 현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버스 레포가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단기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린 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입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뭐 이 부채랑 뭐 자산, 연방준비은행 자산이랑 뭐 거의 똑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자본하고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나니까요. 2008년도부터 이제 양적 완화를 시작을 하면서 이 지급준비금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연방준비은행 자산 증가분의 대부분은 뭐 사실 지급준비금으로 되돌아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2015년부터 이제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면서 살짝 자산은 감소를 했지만 한 1.2조 달러 정도 감소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렇게 증가가 되게 됐고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때부터 약간 부채의 구조가 뭐 특히 이때부터 좀 많이 달라지죠. 이때랑 이때 좀 부채의 구조가 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리버스 레포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이 지급준비금이 계속 증가를 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조금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은행들이 연방준비은행에 이제 현금을 맡기는 행위인데요. 이제 대출이 안 나갔기 때문에 이제 실물 경제가 그렇게 좋진 않아서 대출이 돈을 이게 연방준비은행이 양적 완화를 한 거에 비해서는 대출이 많이 안 나갔던 거죠. 그래서 은행들이 연준에 돈을 맡겼었지만 이제는 대출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0.15%, 지급준비금 금리는 0.15%입니다. 이렇게 맡기는 것보다
그냥 3% 이상 대출을 하면은 당연히 이게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현금 안 받고 오히려 대출을 할 거야 라고 하니까 지급준비금은 떨어지고 있고, 지급준비금이 이제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뭔가 부채를 늘려야 자산을 늘릴 수 있다 보니까 연방준비은행이 자산 매입을 계속하기 위해서 이 리버스 레포를 좀 증가시켰던 게 주 원인입니다. 근데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리버스 레포를 뭐 계속 증가시킬 수 없는 거는 뭐 이제 반복해서 얘기를 드리지만 단기금융시장 금리 때문에 그렇고요. 단기금융시장 금리가 뭐 이렇게 있는데, 뭐 IORB가 사실상 저 지급준비금 금리고 이게 거의 기준금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IORB가 있고 이 T빌 이제 3months가 이제 3개월짜리 미국채 금리고요. 이제 SOFR이 이제 레포 금리, 이제 RRP 금리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EFFR이 이 지급준비금, 얘를 은행이 이제 거래하고 있는 금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이때 이렇게 금리가 떨어졌던 거는 이제 트럼프 정부 때 이제 통과됐던 재정 정책이 시행이 되면서 은행에 돈이 막 흘러 들어오는 거죠. 보조금을 막 뿌리니까 개인들 통장에. 그래서 워낙 단기 자금이 갑자기 많아져서 금리가 좀 떨어졌었고요. 이제 2021년 5월 정도부터 부채 계정이 좀 바뀌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좀 경기가 좀 회복되는 국면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대출금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제 단기금융시장에서 돈이 이제 RRP가 증가가 되게 된 거잖아요. RRP가 이렇게 증가가 되면 이게 결국 단기금융시장에서 연방준비은행이 연준이 달러를 빌리는 거거든요. 달러를 빌리고 이제 국채를 담보로 하는데, 달러를 빌린다는 것 자체가 단기금융시장 돈이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갑니다. 연방준비은행이 IORB랑 이 SOFR 금리를 0.5bp씩 증가를 시키게 되고요. 그러니까 5bp씩 증가를 시키게 되고요. 그러다 상황에서 이제 RRP가 결국 계속 뭐 증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금리가 이렇게 풍 튀게 된 겁니다. 단기 자금이 점점 더 이제 사라지게 돼서 이 3month TBD 이렇게 날아가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IORB보다 이 금리가 높아지면 금리를 이제 높여야 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뭐 그래서 당연히 다음 3월 금리는 인상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0.25냐, 뭐 0.5%냐, 뭐 말이 많기는 한데, 뭐 사실 뭐 크게 뭐 상관없는 얘기라고는 합니다. 뭐 0.25를 올린다고 해서 증시에 좋냐라고 하면 전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0.25 올리면 물가는 안 잡힐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냥 살짝 맞았다고 해서 좋은 건가? 또 물음표고요. 0.5라고 해서 뭐 무조건 나쁘냐 하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먼저 매를 맞아서 나중엔 조금 낫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가 낫다라고는 하기 힘들고, 뭐 사실상 저는 뭐 사실 0.5가 낫다라고 보는 게 나중에 맞으면 맞을수록 결국 더 크게 맞을 수밖에 없긴 합니다. 좀 중장기적으로는 그게 더 큰 피해가 될 것 같기는 하고요. 중요한 건 그래서 이제 RRP를 계속 늘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연방준비은행도 이제 한계가 돼서 자산 이제 결국 테이퍼링을 하면서 자산 매입 속도를 줄이고 있죠. 3월에 아마 이제 끝나게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테이퍼링을 넘어서 이제 QT도 하겠다라고 하는데, QT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 QT를 한다는 게 아까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생략하긴 했지만, 뭐 자산을 줄이고 싶어서 줄이는 개념이 아니라 이 부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자산이 줄어드는 그런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금이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이 되니까 대출금이 많이 나가서 이 지급준비금이 못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자산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 RRP도 결국 이제 다 내려갈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사실 재정정책을 결국 미국이 하는 상황에서 이게 이렇게 TGA 재무불방개정 이렇게 증가했다가 재정정책을 쓰면 돈이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채는 무조건 줄 겁니다. 이렇게 한 2조 달러 정도는 줄 텐데,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그 돈이 그냥 흘러가다 보니까 그만큼 부채가 줄어들어서 자산을 줄어들이는 효과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그래서 사실상 경기가 좋던 나쁘던 재정정책은 할 거기 때문에 이미 일단 어찌됐든 간에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물가는 생각보다 안 잡힐 수 있다. 왜냐면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안 드렸지만
이 자산이 축소가 되고 부채가 축소가 될수록 이 부채가 떨어질수록 물가는 올라가게 됩니다. 뭐 보통 이제 이 QT가 되면 양적 긴축이 되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이제 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양적 긴축을 물가를 잡는 효과를 내는 게 아니라 물가를 올리는 효과가 냅니다. 왜냐면 이제 QE 같은 경우에 양적 완화 같은 경우에는 이 자산이 이렇게 증가가 되죠. 자산이 증가가 되는데 뭐 대부분의 자산이 다 지급준비금에 증가하다 보니까 금융시장에만 유동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실물 경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요. 왜냐면 은행에 돈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뭐 실물 경제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QT 같은 경우는 대출을 통해서 지급준비금이 결국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물 경제에는 돈이 대출로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소비를 했든 대출을 했든 실물 경제에는 돈이 증가되게 되고 금융시장에 있는 은행에 있는 돈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융시장 유동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QT는 금융시장에는 긴축인데 실물시장에는 유동성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실물 물가는 올라가게 되고 당연히 증시에는 일반적으로 좋지는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얘기를 한 부분은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결국 자산을 그럼 어디까지 축소를 시켜야 되나라고 했을 때 이제 윌러 연준 이사가 GDP의 한 20%까지는 줄여야 된다라고 했고 실제로 과거에도 한 그 정도까지 자산 축소를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파란 색깔이 연준 총 자산 대비해서 GDP 수치인데요.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 이제 2014년 정도에 25.7% 정도까지 상승이 됐었고요. 테이퍼링을 하고 QT를 하면서 약 17% 정도까지 감소를 시켰습니다. 지금은 최고점이 38%였고요. 지금 같은 경우 한 37% 정도 됩니다. 이게 20%까지만 감소시킨다 하더라도 감소시켜야 될 지급준비금의 양은 약 4.4조 달러 정도 되고요. 이 최고점 기준으로. 과거 이만큼 떨어질 때가 1.2조 달러 정도 줄어들었을 때 그때 이제 물가가 한 3.3%, 물가가 아니라 미국채 30년이 한 3.3%까지 상승을 합니다. 돈이 실물 경제에 풀리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4.4조 달러가 풀려야 될 때 과연 그냥 물가가 얼마 안 오를 수 있을까? 물가는 제가 생각하기에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많이 하는 보통 얘기가 금리 인상기에 뭐 사실 주식이 오르더라 라는 얘기를 상당히 좀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주가가 오히려 오르더라. 주가가 올랐죠, 실제로. 그래서 오르더라 라고 하는데 뭐 이게 맞는 말도 아니고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냥 과거 이제 밸류에이션을 살펴보면 뭐 트레일링 퍼 같은 경우는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제 트레일링이 PBR인데 뭐 닷컴 버블 이후로 최고치 쳤다가 뭐 조금 빠지고 있지만 뭐 여전히 밸류에이션은 높죠. 2015년 금리 인상기 때 보면은 밸류에이션이 뭐 지금의 거의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락을 한 거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PBR은 이제 ROE 수익성이랑 같이 봐야 되는데 그럼 수익성은 올랐냐? 라고 하면은 과거 대비해서 뭐 그렇게 수익성이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크게. 근데 밸류에이션은 높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뭐 사실 주식의 이제 가치라고 할까요?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이 결국 이제 실적,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뭐 성장률, 앞으로 이제 미래의 성장률, 그리고 이제 할인율 이렇게 세 가지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이 할인율에 영향을 미치니까 뭐 금리가 높아지면 사실 주식은 떨어져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이 두 개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죠. 실적이 너무 좋다라고 하면은 금리가 올라도 주식은 올라갈 수 있고요. 뭐 실적은 그냥 고만고만해도 앞으로 성장률이 너무 좋을 것 같으면 금리가 조금 더 높아져도 주식은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실적과 지금 향후 기대되는 성장률, 지금 높은 이제 할인율을 감안해 봤을 때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 주식은 좀 고평가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데이터는 조금 이따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들 볼 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지금 이제 뭐 바로 밸류에이션을 조금 보면 될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 지표를 좀 살펴보면은 그래서 일드갭과 이제 패드 모델을 살펴보면 이제 일드갭이 빨간 색깔인데요. 일드갭이 이제 주식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을 한 거고요. 할인율을 감안을 해주는 거죠. 높을수록 이제 저평가, 낮을수록 고평가입니다. 뭐 당연히 코로나 때 가장 저평가였었고요. 뭐 지금은 고평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일드갭이고 이제 페드 모델은 나눈 겁니다. 페드 모델 상으로도 뭐 여전히 고평가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긴 시계열로 봐도 일드갭이나 뭐 페드 모델 뭐 둘 다 고평가로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일드갭이나 페드 모델 뭐 둘 다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 같이 돼 있는 밸류에이션을 보더라도 뭐 원래 같이 가다가 조금 이격은 있지만 이제 결국 미국 쪽 자사주 매입 추가적으로 뭐 좀 어렵고 이제 세금도 매기게 될 가능성이 높은 점, 그리고 이제 재무 부담 때문에 이제 과거 대비해서는 조금 자사주 매입하기가 어렵고 양적 완화도 이제 끝나는 상황인 거를 감안해 봤을 때 뭐 결국엔 이격은 저는 좀 메워지리라, 미국이 저는 조금 더 고평가인 상황이다 뭐 생각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드 모델로 봐도 뭐 두 나라다 뭐 사실 이걸로 봤을 때는 다 고평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용장고 추이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잠시만요. 네. 코스피랑 이제 코스닥 신용장고 추이를 같이 한번 보시면은 좀 데이터가 좀 늦게 뜨는데 이게 엑셀이 많이 켜져 있어가지고 일단 잠시만요. 네. 그리고 너무 안 돼요. 네. 일단 뭐 코스피 코스닥 합산 신용장고 같은 경우에는 20조 한 8천억 정도 되면서 뭐 전주 대비해서 감소를 했습니다. 한 7천억 정도 감소를 했고요. 신용장고는 뭐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고점 치고 빠지고 있는 추세에 뭐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신용장고를 코스피 총으로 나눈 수치도 고점 치고 빠지고 있는데 뭐 고점 부분 다 끝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중기 추세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신용장고 증감 속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빠질 때가 항상 안 좋았던 상황이었는데 뭐 지금도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뭐 코스닥은 뭐 차트만 보여드리고 뭐 설명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통화량 대비해서 이제 바로 GDP 대비해서 좀 S&P랑 뭐 등등 차트들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이제 S&P랑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닷컴버블 이후로 최고치여서 밸류에이션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요.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윌셔 5000 시총 대비해서 M2도 마찬가지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뭐 GDP 대비로 해서도 당연히 버핏 지수 좋아 보이진 않고요. 다만 여기 있는 금리는 좀 가만히 안 됐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쪽 같은 경우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018년 고점 치고 빠지고 있는 추세, 통화량 대비해서 지표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로 이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나 뭐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이 M1 나누기 M2가 뭐 저번 주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낮을수록 유동성이 사실 고갈됐다는 말인데요. 2015년도 낮았을 때 뭐 중국 증시 급락을 했었고요. 지금이 이제 그때보다도 더 낮은 상황입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뭐 가장 낮았을 때가 이제 IMF 때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8년도였습니다. 결국 낮을수록 안 좋은데 뭐 그래서 이걸 해결을 하려면 뭐 사실 보통 통화 정책을 하면 되게 됩니다. 이제 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물가가 높다는 거죠. 이제 물가가 이렇게 높을 때 한 번도 이제 금리를 인하했던 적이 없고, 물가가 높을 때는 오히려 이럴 때 물가를 이제 금리를 올렸던 구간들인데, 이번에 이렇게 높은 물가에서 돈을 더 이상 풀기는 어렵지 않을까. 푼다면 물가는 더 치솟을 거고, 뭐 사실 좀 경제는 좀 진짜 완전 망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수준까지, 조금 정말 부정적인 수준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러기도 저러기도 애매한, 정말 이제 정말 힘들어진 구간이 중국은 좀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뭐 한국 수출액 전년 동기비, 미국 ISM 제조업, 비제조업 같은 경우 다 고점을 치고 일단 빠지고 있어서 뭐 모멘텀, 이제 좀 올라가는 힘 자체는 좀 많이 떨어져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경제 자체가 안 좋다기보다 그냥 힘이 떨어졌을 뿐 아직까지 성장률은 뭐 다 양호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간 수출액 대비해서 코스피 시가총액은 과거 고점들 다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추세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 S&P 같은 경우 과거 고점들 다 넘었다가 빠지고 있는 추세여서 뭐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200이동 평균선도 넘어버렸고요. 122동 평균선 넘었고 52동 평균선도 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위험 회피로 가고 있는 추세다. 뭐 그렇게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질금리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제 어제 건 데이터가 좀 안 뜨던데 이제 22일 거 제외하고 그리고 뭐 그저께도 이제 대통령 날 이제 워싱턴 데이여서 좀 휴무였는데 뭐 그래서 그 전 데이터들까지밖에 없고요. 일단 실질금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일단 주추세는 상승 추세입니다. 그래서 증시의 할인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고요. 여기서 좀 빠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향 때문에 일단 BEI가 조금 튄 거. 그 부분의 영향이다 라고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차트 보면서 개별 종목까지 이제 지수부터 해서 개별 종목까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코스피 200으로 국내 증시부터 일단 살펴보면은 일단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1998년도부터 해서 엘리어트 파동상 뭐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닷컴 버블 때까지가 1파, 닷컴 버블 하락이 2파, 그 다음 금융위기 전까지 상승이 3파, 금융위기 하락부터 지루했던 조정이 4파, 그 다음 17년, 18년 상승이 5파로 1, 2, 3, 4, 5 큰 1파 완성이 되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미중무역 분쟁 코로나까지 ABC로 큰 2파도 완성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올라갔던 작년 1월 정도까지 올라갔던 게 큰 3의 1이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3의 2 조정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또 저점하고 저점을 좀 그어서 여기 이제 고점에다가 올려놨을 때 뭐 채널 거의 다인 부근에서 주가도 빠졌었기 때문에 뭐 사실 뭐 파동상 채널은 좀 유효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봉으로 3-1파 때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5파까지 다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3-1파는 종료가 되었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여기 2파랑 4파 저점을 이렇게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놨을 때 뭐 채널이 다 닿여 있죠. 그래서 채널은 유했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 5파 고점 치고 여기까지가 떨어졌던 게 A파, 여기가 B파 올라가고 C파 여기까지 저는 빠졌다라고 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5파 고점하고 B파 고점을 그어서 A파 저점에다가 이렇게 그어봤을 때 뭐 저점 잘 닿았기 때문에 채널은 유효했다라고 보여주고 여기가 이제 깨질 때 1, 2, 3, 4, 5가 C가 끝이 거의 났구나 라고 할 수 있고 올라갈 때 C가 확실히 끝났구나 뭐 그렇게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A, B, C가 저는 이제 큰 A였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 이제 또 B를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B가 끝이 나고 C가 시작되는 걸 위해서 여기 채널을 그어봤을 때 여기서 뭐 1차적으로 깨지긴 했지만 뭐 결과론적으로 뭐 정확하게는 여기 이렇게 그어야 되겠죠. 여기가 이제 깨질 때 C가 이제 확실히 시작이 됐구나 라는 걸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A, 여기가 B, 지금이 C다 라고 보여지고 C는 이제 1, 2, 3, 4, 그 다음에 이제 5가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또 5도 추정을 할 수 있는데요. 왜냐면 이제 2파랑 4파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4를 여기로 보냐 여기로 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일단 뭐 여기로 아직까지는 보고 있긴 한데 뭐 여기를 일단 본다라고 하면은 뭐 사실상 두 개를 다 그어보는 게 저는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긴 하고요. 채널을 이렇게 한번 그어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도 한번 그어보고 둘 중에 하나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안전하게 그냥 높은 채널로 가면 되겠죠? 아마도 뭐 이 밑에 채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뭐 너무 크게 욕심은 버리고 그냥 뭐 저는 여기라고 보긴 합니다만 그냥 안전하게 여기라고 했을 때 한 요 정도 바닥이지 않을까. 뭐 실제로 여기 A, B, C를 뭐 엘리어트 그
A파만큼 하락한다고 쳐도 한 333이 제가 봤을 때 뭐 최대 이제 최저 이제 그러니까 최고 이제 가장 조금 빠졌을 때가 한 333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단 더 빠지는 한 요 정도 언저리까지 빠지지 않을까. 이번 이제 마지막 오파가 뭐 이런 식으로 빠지지 않을까. 뭐 일단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뭐 금리가 올라서 뭐 오늘 같은 경우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뭐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뭐 증시가 내릴지 뭐 정말 전쟁이 날지 뭐가 될지 모르겠으나 어차피 내려갈 것 같다. 결론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준선이 계속 내려올 겁니다. 기준선이 여기까지 계속 내려올 거고요. 이제 고점이 계속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선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데 이 기준선이 계속 좀 저항선이 됐는데 그 전환선 자체는 계속 좀 지지선이 됐었고요.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이제 슬슬 무너지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계속 내려오면서 주가도 같이 빠질 것 같다라고 생각은 되고 볼린저 밴드도 이렇게 모여 있어서 뭐 곧 증시가 위든 밑이든 튈 것 같다. 근데 저는 좀 밑으로 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 뭐 그렇게 추세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 뭐 전환선, 기준선 다 밑에 있고 주가가 기준선 방향 내려오고 있는 상황. 뭐 이동평균선 50일, 120일 이동평균 200일 이동평균선 뭐 다 데드크로스인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여기 1, 2, 3, 4 반등하고 5에 1, 5에 2 정도 반등이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S&P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양적 완화를 시작하는 2009년부터 바닥이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5파였었다라고 보고요. 고점 치고 A, B, C로 저는 좀 크게 하락을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볼린저 밴드로 봐도 고점 치고 딱 빠지고 있는 모양새죠. 추세 자체가 이미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파부터 해서 내려가는 추세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여기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1파, 2파, 3파, 4파 한 다음에 마지막 5파에 1파, 2파, 3파, 4파라고 보고요. 여기까지가 5파가 나오고 이게 A, B, C로 A, A, B, C로 B 그 다음에 1, 2, 3, 4를 하고 나서 지금 5가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뭐 여기도 똑같이 여기랑 여기를 긋던가 아니면 여기랑 여기를 긋던가 뭐 둘 중 하나겠죠. 둘 다 그냥 뭐 올려놓는다 라고 채널링을 해보면 그러니까 4가 어딜지가 조금 애매하긴 해서요. 뭐 둘 중 하나까지 내려갈 거다. 뭐 안전하게 한다면 뭐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결국 뭐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뭐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지 않을까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가든 뭐 둘 중에 하나다 뭐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도 추세가 좋아 보이지 않고요.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뭐 고점이 더 내려가진 않을 거라 이제 뭐 기준선 방향 자체가 더 꺾이진 않겠습니다만 이미 기준선 많이 내려왔고요. 뭐 상당히 뭐 좋아 보이지 않는다. 여기도 사실 뭐 추세를 뭐 좋게 볼 거는 뭐 전혀 없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볼린저 밴드도 이렇게 벌어질 때 같이 좀 타고 내려갈 가능성이 저는 농후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심하시는 게 맞다 생각은 들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특히 여기 저점도 깨버렸죠. 그래서 뭐 올라가는 거로 볼 만한 증거는 더더욱이 없지 않나 지금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여기가 마지막 이제 1, 2, 3, 4, 5 치고 나서 지금 뭐 내려가는 파동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더 확정적으로 보려면 여기 저점을 깨면은 밑으로, 위로 깨면은 위로긴 하겠지만 뭐 일단 지금은 좀 하방 가능성이 저는 더 커 보인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코스피도 아직까지 여전히 다 위에 있는 상황이죠.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는 추세기 때문에 추세는 상당히 좋지 않아 보인다. 뭐 그렇게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빅스 같은 경우에도 뭐 추세가 뭐 일단 아직까지는 다 상방 추세여서 뭐 저는 좀 증시가 하락하는 걸 계속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다. 뭐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 반등은 할 수 있겠지만 뭐 결국 주 추세 자체는 지금 내려가고 있는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똑같이 1, 2, 3, 그 다음에 뭐 4 정도 하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 중이지 않을까. 5파 안에선 1, 2, 3, 4, 5 정도 지금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보여지고요. 니케이는 오늘 뭐 휴장이긴 했습니다만 뭐 결과적으로 여기도 뭐 결국 더 빠질 것 같다. 이제 볼린저 밴드 이렇게 벌어지면서 뭐 제가 봤을 때 결국 벌어지면서 같이 타고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투석스 같은 경우에 뭐 오늘 반등하다 조금 반등폭을 되돌리고 있긴 합니다만 뭐 결국에 여기 뭐 지금 전환선에 좀 막히긴 했는데 뭐 전환선까지 반등을 해서 지금 뭐 바로 떨어질지 그 다음에 기준선까지 반등했다 빠질지 뭐 어디까지 반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결국은 더 크게 빠진다. 결국 여기가 O고 여기가 A고 여기가 A, B, C로 B고 지금 C의 어딘가를 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항생 같은 경우도 여전히 추세 자체가 내려가고 있는 추세여서 좋아 보이지 않는다 생각이 되고 뭐 상해 종합도 뭐 마찬가지고요. 뭐 여기는 뭐 기준선을 넘긴 했지만 뭐 사실 그냥 뭐 4 정도 반등이지 않을까. 아니면 여기가 4고 5에 1, 2, 3, 4, 5든 결국 뭐 그런 모양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그냥 횡보 정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긴 하지만 여기 레벨을 계속 횡보하고 있는데 일단 뭐 달러 자체는 좀 예상하긴 좀 어렵긴 하고요. 아직까지 뭐 저항선 위긴 해서 뭐 그냥 추세가 아직까지 그냥 상방으로 보는 게 뭐 더 맞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뭐 달러 원 같은 경우도 뭐 아직까지는 구름대 위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다. 26일도 호전되어 있고 근데 구름대 깨지면 뭐 그때 조금 이제 하방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WTI 같은 경우에도 일단 아직까지 기준선 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상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 같은 경우에 뭐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좀 올라가긴 했지만 뭐 결국 저는 실질금리가 올라간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마 좀 떨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뭐 실질금리가 1 정도 될 때까지는 뭐 굳이 금을 미리 살 필요는 없다. 뭐 결국엔 올라갈 거니까 뭐 미리 사셔도 크게는 상관없지만 뭐 저는 아직은 조금 더 때를 기다리고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채 10년물 뭐 계속 상승 추세여서 아직까지는 뭐 크게 문제는 없고 조정을 보이더라도 다시 결국은 저는 간다라고 보고요. 미국채 10년도 결국 뭐 다시 반등하고 있기는 한데 뭐 결국 어떻게든 조정을 한번 보이든 안 보이든 결국에는 더 올라간다라고 봅니다. 뭐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 일단 뭐 차트 먼저 보면 일단 거의 구름대를 이제 넘었기 때문에 아직 넘지는 못했죠. 확실히 딱 넘어가면 뭐 추세가 훨씬 더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옆 동네 일단 뭐 대한제약은 계속 뭐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어서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뭐 여기 같은 경우에도 결국 뭐 아직 확정적으로 확인되진 않았지만 뭐 거의 그냥 99.9%뭐 신금순 여사 지분을 일 겁니다. 그 한국철강 지분 매입한 게 뭐 약 한 303억 정도였나요? 제 기억하기 308억이죠. 307.584니까 한 308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그렇게 지분 매입을 할 수 있는 지분 보유량 자체가 어차피 신금선 여사님밖에 없긴 하고요. 팔 수 있는 사람이. 뭐 그래서 이 정도에서 뭐 거의 500만 주죠. 대충 한 500만 주 중에서 한 320만 주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사주로 산 거죠. 키스코가. 그래서 원래는 키스코가 이 한국철강에 대한 지분율이 한 48.4 정도 됐습니다. 이제 뭐 자기 주식을 제외하고 나서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배율이 48.4였는데 이 지분을 추가로 매수를 하면서 56.6%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한국철강이 이미 저평가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저평가된 회사를 뭐 20% 할증을 돼서 사긴 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싼 거기 때문에 308억을 샀을 때 지분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게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사건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주가가 적정 주가가 한 68,900원 정도 돼야 되거든. 한 69,900원 정도 9,000원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다 이렇게 거래가 이미 지금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한 72,000원 정도까지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왜냐면 한국철강이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분을 매수하면서 조금
좋은 효과가 있고, 그리고 뭐 가장 큰 거는 결국 이 신금순 여사 지분 자체가, 한국철강 지분 자체가 가장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워낙 좀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분도 어차피 상속을 하셔야 될 건데 주가를 굳이 높게 올리고 있을 이유가 없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분 자체를 많이 상당 부분 좀 정리를 하면서 조금 주가를 누를 만한 요인이 많이 제거는 됐다. 근데 다 매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뭐 그게 아니어서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서 상당 부분 제거가 돼서 뭐 좀 긍정적이다라고는 보여지긴 하고요. 그래서 뭐 결국 현재 주가가 한 16,000원 정도긴 한데 밸류에이션이 더 높아지는 효과가 일단 났다. 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다 봤을 때 아 뭐 정말 이제 거의 끝은 다 와 간다. 뭐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뭐 철근 쪽 업황 자체도 뭐 나쁘지 않고 지금 현대제철에서 결국 뭐 전기세 인상분까지도 다 이제 가격에 반영한다. 인하를 하든 인상을 하든 뭐 다 전기료 연동까지도 시킬 생각이기 때문에 뭐 더욱더 일단 뭐 사업 안정성도 강화가 되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뭐 실적도 잘 나오고 하면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최고치 기록을 했고요. 최근 기준으로 전환선 기준선 뭐 다 상회하면서 뭐 상승 추세를 잘 타고 있고요. 기대 수익률 자체로도 뭐 많이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고 향후에 저는 금리가 더 올라간다고 봐서 금리랑 이제 같이 동행하는 동사 주가도 결국에는 올라간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DB 손보는 뭐 성일명은 생략하고요. 뭐 현대해상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 더 좋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밸류에이션이 더 싸가지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엔 전환선 기준선을 조금 역전이 돼서 26일도 그렇고 일단 뭐 추세가 과거 대비해선 좀 좋지 않다. 뭐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뭐 일단 그냥 차트상으로는 안 좋은데 차트상으로 일단 뭐 안 좋긴 합니다. 그래서 뭐 안전하게 보신다면 기준선 위로 올라가셨을 때 뭐 사면 되긴 하고요. 뭐 저는 뭐 어차피 파생이 더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서 일단 뭐 그냥 들고 있기는 하고요. 일단 뭐 추세 자체로는 뭐 약간 과거보다는 안 좋아진 건 사실이다라고 보여지고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 일단 뭐 많이 주가가 올라오면서 기대 수익률이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기대 수익률이 16.5%는 상당히 높다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뭐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주가가 최근에 많이 반등하면서 14%까지 내려와서 뭐 굳이 하나금융지주는 지금 사고 싶진 않다. 지금은 좀 많이 비싸졌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JB는 지방은행 쪽은 뭐 조금 저는 뭐 많이 올랐어가지고 뭐 싸기는 싼데 뭐 굳이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면 우리 금융지주가 더 나아 보인다 생각은 들고 뭐 KB도 회사는 좋지만 일단 밸류에이션 자체가 워낙 좀 높아 보인다. 물론 싸기는 싼데 우리 대비해서 좀 비싸 보인다. 뭐 신한이 그래도 좀 싼 편에 속하기는 해서 뭐 오히려 지금은 뭐 하나보다도 뭐 신한이 조금 더 이제 나아지지 않았나 생각은 들지만 뭐 그냥 은행 비중이 높은 지금은 이제는 정말 제일 괜찮아 보인다. 다시 한번 뭐 그 정도인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살펴보면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결국 여기서 이제 5파 고점을 치고 그 다음에 5파 고점을 치고 A 떨어지고 B 올라가고 지금 이제 내려가는 게 뭐 1, 2, 3, 4, 5다 라고 보고 5가 연장되면서 빠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결국은 저는 하방 추세다 라고는 보여지고요. 뭐 절대가치 평가로 살펴보더라도 뭐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요. 상대가치 평가로는 더 좋아 보이지 않고요. 항상 기대행 수익률상 8% 정도 하회를 하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서 하락을 했었고 뭐 이번에도 똑같이 7.9 정도 기록하고 주가 급락을 했었고요. 지금 기대 수익률이 뭐 과거 대비해서 높은 건 사실입니다만 뭐 정말 긴 과거로 봤을 때 전혀 싼 밸류에이션이 아니기도 하고 금리를 조정한 기대 수익률은 상당히 고평가 구간이어서 오히려 금리까지 조정했을 때는 뭐 저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비싸 보인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뭐 일단 뭐 추세가 나쁜 건 아닙니다. 26일 후행스팬도 아직까지는 호전이긴 하고요. 뭐 그래서 뭐 차트상으로 뭐 그렇게까지 나쁘다라고는 이건 뭐 차트상으로는 볼 수 없기는 하고요. 상대가치 평가로는 뭐 그냥 원래는 뭐 살짝
가끔 저평가로 나오기는 합니다만 뭐 이게 실적 변동성이 워낙 커서 절대가치평가는 항상 저평가여서 이 정도면 저는 그냥 고평가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이닉스는 상대가치평가도 여기는 한 10% 정도인데 이미 여기서 고점을 치고 빠지고 있고 주가가 지금 좀 주가가 빠졌지만 사실 금리를 감안했을 때나 안 했을 때나 과거 저점에 비해서는 너무나 아직까지는 좀 조정이 덜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싸 보이지 않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추세도 좋지 않아서 뭐 굳이 들어가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절대가치 평가를 봐도 현대차는 오히려 비싸 보이고요. 절대가치 평가로.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최근보다는 싸지만 굳이 과거 대비해서 그렇게 싸 보이진 않는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뭐 굳이 떨어지는 칼날 잡을 필요 없다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절대가치 평가도 뭐 아직까지는 비싸 보인다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를 보더라도 뭐 좀 과거 대비해선 싼 건 맞지만 뭐 굳이 그렇게 엄청 사고 싶을 만큼 싼 것 같진 않다. 특히 금리를 조정했을 때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LG화학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여기는 그나마 전환선 기준선 상하고 26일 후행스팬 호전돼서 뭐 좀 그래도 이제 기술적 분석상 뭐 그렇게 나쁜 추세는 아니다. 뭐 추세 자체는 나쁘진 않다라고 보여지고, 뭐 절대가치 평가로도 뭐 그래도 여기는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롯데케미칼은 그래도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 근데 뭐 엄청 많이는 아니지만 뭐 살짝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효성화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전환선 기준선 넘지는 못하고 26일 후행스팬 여기 있는데 이제 내려오면 기준선도 내려와서 뭐 저는 좀 내려갈 확률이 더 높아 보인다라고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생각이 되고요.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일단 충분히 저평가는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과거에 비해서는 싸졌지만 절대가치 평가 요 상대가치 평가에서의 요 레벨 절대가치로 봤을 때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평가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좀 추세가 안 좋은 거죠 지금. 잠시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GS 살펴보면은 일단 뭐 아직까지 확실히 구름대를 넘지는 못해서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나마 근데 26일 횡스팬 다시 이제 호전되는 모양새여서 아주 나쁘진 않은 것 같다. 뭐 그 정도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는 충분히 밸류에이션 매력은 충분하다라는 생각이고,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상당히 저렴한 밸류에이션이다. 상당히 이제 싸다.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 KT 같은 경우도 뭐 추세가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일단 뭐 다 호전돼 있어서 뭐 그렇게 크게 뭐 추세 자체에 문제는 없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뭐 절대가치 평가로도 뭐 저평가 충분히 많이 되어 있다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좀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인데, 일단 금리를 조정했을 때가 조금 비싸서 제가 일단 아직까지는 편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조금 지켜만 보고 있고요. DLNC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이제 26일 횡스팬에 구름대를 일단 좀 넘어가야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아직까지 뭐 못 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일단 회사 자체는 상당히 저렴한 주가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절대가치 평가상. 상대가치 평가로도 상당히 싼 레벨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 뭐 아직까지는 뭐 솔직히 매수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뭐 굳이 지금 뭐 살 정도 레벨은 아니다. 뭐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절대가치 평가로는 약간 저평가로 나오기는 합니다. 약간 저평가라고 나오긴 하고요. 상대가치 평가로는 절대가치 평가로는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 뭐 그렇게 싸 보이진 않아서 뭐 저는 뭐 그렇게 뭐 손이 가는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카카오는. 그 다음에 이제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뭐 굳이 뭐 떨어지는 칼날 뭐 아직 굳이 잡을 필요 없다. 뭐 저는 생각이 되고요. 뭐 네이버는 뭐 절대가치 평가로도 고평가고요.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굳이 그렇게 사고 싶을 만한 레벨은 아니다. 금리를 조정하면 뭐 더더욱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많이 빠졌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뭐 추세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뭐 굳이 들어가고 싶지 않고요. 뭐 절대가치 평가로 보더라도 여전히 고평가. 그 다음 상대가치 평가로는 싸 보이긴 하지만 그냥 과거가 너무 비쌌던 거기 때문이지 뭐 지금이 뭐 굳이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 레벨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뭐 굳이 떨어지는 칼날 뭐 잡고 싶은 레벨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절대가치 평가로도 상당히 고평가라고 생각이 되고 상대가치 평가도 그냥 항상 고평가여서 뭐 굳이 딱 굳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뭐 굳이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 잡고 싶지 않다 생각이 되고요. 여기도 뭐 절대가치 평가로도 뭐 그렇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로는 뭐 좀 살만한 구간까지는 왔다라고는 뭐 상대가치 평가로는 생각은 드는데 뭐 딱 그냥 그렇게 막 손이 가진 않는 것 같긴 하고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 뭐 일단 기술적 분석상 여기도 뭐 추세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뭐 구름대 넘기 전까지는 그냥 좀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은 들고 그 다음에 절대가치 평가로는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충분히 사실 저평가는 되어 있다. 여기는 충분히 싸다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그 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도 뭐 일단 아직까지 굳이 뭐 떨어지 기준선도 이제 떨어질 텐데 뭐 굳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는 없다 보여지고 뭐 여기는 뭐 태양광 패널 뭐 오늘 접는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근데 뭐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가지고 뭐 사실 영향이 뭐 엄청 크진 않을 것 같고요. 매출이 한 1조짜리였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절대가치 평가로는 뭐 그래도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저는 LG는 좀 싸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 구름대를 완벽하게 넘진 못해서 구름대를 좀 넘고 사더라도 뭐 사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는 절대가치 평가로는 좀 싼 것 같다. 뭐 근데 엄청 싼 것까지는 아니고요.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좀 저평가가 충분히 사실 되어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기업평가 살펴보면 한국기업평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구름대에서 막혀서 일단 적어도 구름대라도 좀 넘고 생각해보자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도 뭐 굳이 그렇게 저평가는 아닌 거라고 보여지고 상대가치 평가로도 금리를 조정 안 했을 때는 분명히 싼데 금리를 조정했을 때 뭐 그렇게까지 싼가 뭐 이 정도 느낌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뭐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싸기는 싸고요 충분히 한국금융지주도 마찬가지고 싸기는 일단 밸류에이션은 싼 밸류에이션이긴 한데 일단 뭐 굳이 추세가 뭐 여기도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아서 일단 뭐 구름대라도 넘고 좀 사는 게 키움이나 한국금융지주나 맞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 애플 쪽 차트 봐도 일단 뭐 여기 구름대 살짝 내려왔다가 기준선 부근에서 좀 저항과 지지를 보이고 있는데 뭐 결국에는 뭐 저는 더 빠진다. 중기적으로는 하락을 해야 된다. A, B, C, B 그 다음에 C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해서 결국 여기 200일에서 좀 지지를 보이지만 결국 뚫려서 더 빠진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마존도 뭐 마찬가지다라고 봅니다. 아마존도 그냥 결국 여기가 1, 2, 3, 4, 5다. 결국은 5로 더 빠진다라고 보고요. 게임스톱 같은 경우도 뭐 결국 기술적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하락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그래서 뭐 사실 다 대부분 추세가 좋지는 않기 때문에 좋아 보이지 않고요. 뭐 지금 증시가 결국 서두에 얘기 드렸다시피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이제 이때까지 많이 풀었던 그 돈들이 지급준비금에 이제 다 쌓여있던 돈들이 이제 실물 경제로 다 흘러나오게 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물가는 높아지게 될 거고요. 인플레이션은 더 높아지게 돼서 그걸 잡기 위한 금리 상승을 하다 보면 당연히 증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중기적인 증시 자체는 저는 좀 레벨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미국 쪽은 특히나 제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비트했다가 C가 뭐 상당히 크게 좀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때 좀 오히려 잠깐 올라가는 척 하겠지만 그때 사시면은 꽤나 좀 크게 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다 생각은 들고, 뭐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하락의 막바지 여기까지 한 빠지고 아까 이렇게 보여드렸던 뭐 그 채널 정도까지 이렇게 빠졌다가 결국에 반등했다가 더 크게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뭐 좀 계속해서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는 건 저명하기 때문에 결국 실질금리가 한 1%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금을 사고 부동산을 사거나 뭐 리츠를 사거나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지금은 주식은 계속해서 그냥 우리금융지주나 현대해상이 참 좋아 보인다. 안전한 회사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